네. 수능 특강 독서 과학기술 6 보도록 할게요. 네, 과학기술 같은 경우에는 정보량이 너무 많은 경우가 많다 보니까 정보량이 너무 많아지면 뒤로 점점 독해를 하면 할수록 앞에 있는 내용을 까먹는 경우가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과학기술 지문을 풀 때는 정보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문단별로 이 문단에서 어떤 정보를 말하고 있는지 옆에 조금씩 메모를 하시면서 문제를 푸시면 훨씬 더 나중에 문제를 풀 때 좋기 때문에, 왜냐하면 과학기술이 정보량이 많고 또 문제도 까다로운 편이고 또 그 과학기술에 나와 있는 이론과 정보, 공식 등을 다 문제에 적용해야 되는 문제가 여러 나오는데, 앞에서 했던 내용을 좀 딱 기억이 안 나서 다시 문제를 풀 때 다시 앞에 가서 앞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된다면 너무 시간이 오버될 수 있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전 차라리 한번 독해를 할 때, 한번 읽을 때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꼼꼼하게 문단을 분석하면서 읽고 그 다음에 그 메모한 거를 보시면서 문제 푸시는 게 훨씬 더 좋기 때문에 꼭 과학기술 지문 같은 경우에는 옆에 조금씩 메모를 하시면서 문제를 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문단입니다. 첫 번째 문단부터 보시면, 과학에서는 각 사항을 설명하는 개별의 이론이나 법칙도 중요하지만 가능한 많은 사항에 대해 하나의 이론이나 법칙으로 간단히 설명하는 것이 더 가치가 갖는 경우가 많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물질의 온도, 압력, 부피 등의 열 역학적 변수를 이용하여 개를 기술하는 학문인 열 역학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열 역학적 변수들의 상관관계에서는 대응 상태의 원리가 이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제 대응 상태의 원리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대응이라는 게 무엇이냐 해서, 대응의 의미라는 것은 열역학적 변수를 특정한 값으로 환산함을 의미하며, 대응 상태의 원리는 다양한 종류의 기체의 열역학적 상태를 단순하게 설명할 수 있게 해준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첫 번째 문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뒤에서부터는 이제 이러한 대응 상태의 원리, 그러니까 가능한 많은 상황에서 하나의 이론이나 법칙으로 간단하게 모든 걸 다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얘기를 해주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단으로 넘어가시면, 다음과 같은 간단한 실험을 해보자 해서 실험 얘기 나옵니다. 실린더에 기체를 채우고 피스톤을 누르면 실린더 내부의 부피가 감소하면서 압력이 증가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부피가 감소하면서 압력이 증가한다 라고 첫 번째 이제 정보가 하나 나왔고요. 또한 실린더의 부피를 일정하게 유지한 채 온도를 높이게 되면 실린더 내부 압력이 증가한다 라고 얘기하죠. 또 얘기를 해준 게, 만약에 부피가 일정할 경우 온도를 높이게 되면 압력이 높아진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를 이루는 압력, 몰당 부피, 절대 온도의 상관관계를 방정식으로 표현한 것이 기체의 상태 방정식이라 하는데, 식이 나왔으니까 좀 조심하셔야 되겠죠. 이제 식을 이용한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라 하는데, 이상 기체의 경우, 이상 기체가 처음 나왔습니다. 이상 기체의 경우 이상 기체 상태 방정식인 P 곱하기 VM은 R 곱하기 T에 의해 열역학적 상태를 기술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상 기체 같은 경우는 P 곱하기 VM은 R 곱하기 T인데, P 같은 경우에는 압력을 이야기하고요, VM은 몰당 부피를 얘기하고요, R 같은 경우는 기체 상수를 얘기하고 T는 절대 온도를 이야기한다 라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체 상수는 아까 R이었죠. 네, R 같은 경우에는 기체의 종류와 상관없이 언제나 동일한 값을 지름으로 보편 기체 상수라고도 지칭을 한다 합니다. 실린더 내에 분자의 수가 매우 적어서 개의 부피에 분자 자체의
부피가 기여하는 바가 매우 작고 분자 간의 상호작용이 무시할 만하면 이상 기체 상태 방정식은 매우 유용하게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근데 언제나 이렇게 나오면 그의 반면에 유용하지 못하게 쓰는 경우가 나오겠죠. 바로 뒤에 보시면 그러나 나옵니다. 그러나 나오면 이상 기체의 경우 앞에서는 이상 기체에 나왔는데 이제 그러나 나오면 실제 기체에 대해서 나오는데 실제 기체에서는 이런 이상 기체 상태 방정식의 정확성이 떨어지게 된다라고 해서 이제 실제 기체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여기까지 보시면 첫 번째 문단에서 얘기한 거와 두 번째 문단에 얘기한 거랑 반대가 되죠. 첫 번째 문단에서는 가능한 많은 사항에 대해서 하나의 이론이나 법칙이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대응 상태 원리가 돼야 되는데 지금 두 번째 문단에서는 이상 기체 방정식이란 게 그러니까 기체 상태 방정식이란 게 이상 기체일 경우에는 되게 효율성을 갖고 있는데 유용한데 이게 실제 기체로 올 경우에는 정확성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게 대응 상태 원리가 되지 않는다라고 나오는 거죠 지금. 따라서 이상 기체 상태 방정식을 실제 기체 분자 간의 상호작용 및 분자의 자체 부피를 고려하여 보정한 발데르발스 상태 방정식 같은 기체 상태 방정식들이 제시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지금 첫 번째 문단과 완전 달라져. 그러니까 하나의 이론, 하나의 법칙으로만 여러 상황을 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이상 기체 하나 설명하는 거, 실제 기체 설명은 하나 이렇게 나눠졌으니까 이거는 조금 가치가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세 번째 문단부터 나오겠죠. 자 보시면 이제 실제 기체가 이상 기체와 다른 정도를 나타내는 개념 중 하나가 압축인자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압축인자라는 것은 어떤 기체의 몰당 부피를 이상 기체의 몰당 부피로 나눈 값이다. 그래서 그냥 옆에다가 체크만 하시면 되겠죠. 압축인자라는 것은 이상 기체의 몰당 부피는 아까 VM이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기체 VM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압축인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어떤 기체가 이상 기체에 가까울수록 압축인자의 값은 1에 가까운 값을 보인다. 그쵸? 이상 기체가 만약 1이라고 우리가 예시를 들면 만약에 어떤 기체가 1에 가까운 거 뭐 0.99999 의 값이면 이거는 1에 더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이상 기체가 최대한 가깝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겠죠. 자, 그 다음에 다음 문단 보시면 기체 분자 사이에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하는 힘에는 인력과 반발력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력은 당기는 힘, 반발력은 이제 밀어내는 힘이라고 하는데 인력이 반발력에 의해서 우세한 경우, 그러니까 인력이 더 큰 경우죠. 인력이 더 큰 경우 이상 기체 상태 방정식에서 기대되는 몰당 부피가 실제 기체의 몰당 부피보다 더 작아지므로 압축 인자는 1보다 더 작은 값을 갖게 된다. 라고 해서 처음에 나온 게 인력이 반발력보다 큰 경우 압축 인자가 1보다 더 작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반발력이 인력보다 더 우세한 경우, 더 큰 경우에는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난다 하니까 똑같이 반발력이 인력보다 큰 경우에는 압축인자가 1보다 큰 경우를 보여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호작용은 개의 온도에 의해서도 양상이 달라지는데 온도가 만약에 올라갈수록 반발력이 커지게 되고 특정 온도 이상에서는 압력의 전 영역에서 반발력이 인력보다 우세하게 된 경우가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온도가 올라가면 또 반발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특정 온도라는 게 보일 온도라 합니다. 보일 온도. 그러니까 만약에 온도가 이제 보일 온도 이상으로 딱 올라가는 순간 반발력이 인력보다 더 커지게 되므로 압축인자는 1보다 커지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압축인자의
유용성은 복잡한 실제 기체의 상태 방정식을 이용하지 않고도 없던 물질의 압축 인자만 알고 있으면 물질의 부피를 바로 알 수 있는 데 있다라고 압축 인자에 대한 유용성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 문단 가시면 일정한 온도에서 기체의 압력과 몰당 부피의 값은 서로 하나의 값이 커지게 되면 다른 하나가 감소하게 되는 반비례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기체 압력 같은 경우는 P였죠. 그 다음에 몰당 부피는 Vm이었는데 P와 Vm의 관계는 반비례의 관계. 거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러나 실제 기체의 경우 특정 온도 아래에서는 이러한 반비례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령 예시가 나오는데 이산화탄소 기체를 실린더에 채운 후에 실린더 내부의 부피를 줄여놓은 거예요. VM을 줄이는 거죠. VM을 줄여놓은 그림을 보며 생각해 보자. 그래서 뒤에 그림이 있는데 이때 부피와 압력의 관계를 살펴보면 특정 온도 이상에서는 압력과 P와 VM 사이에서는 반비례 관계가 성립한다. 그러니까 보시면 여기서 이제 보이는 거죠. 압력이 커질수록 부피는 더 작아지는 이런 모습을 계속 반비례의 모습을 보여주죠. 하지만 특정 온도 아래에서는 실린더 내부의 기체의 부피를 줄여가면 압력이 커지다가 더 이상 커지지 않게 되고 일정하게 유지되는 구간이 나타나고 그 압력이 P가 다시 급격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때 압력이 P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구간에서는 기체가 계속 액화하기 때문에 압력이 더 이상 커지지 않고 같은 압력을 유지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실제 기체 같은 경우에는 특정 온도 아래에서는 갑자기 이렇게 쭉 부피를 줄여가다가 압력이 더 커지는데 이 압력이 중간에 더 이상 커지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왜 그러냐 했더니 그때는 기체가 계속해서 액화하기 때문에 압력이 더 커지지 않고 같은 압력을 유지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모든 기체가 액화하게 된다면 부피를 줄여감에 따라 다시 또 압력이 다시 급격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액화 현상이 처음 일어나는 온도를 임계 온도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임계 온도라는 게 무엇이냐 했더니 압력 P가 일정하게 되는 온도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보시면 특정 온도 아래에서는 부피를 계속 줄여가면 압력이 커지다가 다시 커지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되는 구간이 있는데 그때는 액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압력이 유지하게 되는데 이렇게 액화 현상이 처음으로 일어나는 온도를 임계 온도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표 보시면 그림 보시면 이 부분 쭉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가다가 중간에 일정하게 이렇게 유지되는 부분이 있죠. 네, 이 부분. 그래서 이렇게 일정하게 처음으로 유지되는 부분을 임계 온도라 하는데 여기서는 300.12K가 임계 온도다. 이런 걸 알 수 있죠. 조심해야 될 게 임계 온도는 액화 현상이 처음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304.12K 때 이렇게 처음 액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때가 임계 온도다 라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저 보시면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임계 온도에서는 변곡점이 나타난다. 이때 변곡점에 해당하는 몰당 부피, 그러니까 VM을 임계 몰당 부피라고 압력을 임계 압력이라 한다. 이러한 임계 온도는 기체마다 고유한 값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임계 온도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단 보시면 어떤 게 몰당 부피 VM 압력 P, 온도 T를 각각 임계 몰당 부피, 임계 압력, 임계 온도로 나눈 것을 환산 몰당 부피, 환산 압력, 환산 온도라 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거를 확실히 다 이해하신 분이라면 괜찮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눈 값이다, 곱한 값이다 하면 옆에 무조건 쓰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몰당 부피를 임계 몰당 부피로 나눈 값을 환산 몰당 부피다. 그래서 VMR 쓰시고 그다음 또 옆에다가
압력을 임계 압력으로 나눈 게 환산이죠. 환산이죠. 환산 압력. 이거를 PR. 그 다음에 온도를 임계 온도로 나눈 것을 환산 온도 TR이다. 저 같은 경우는 옆에 이렇게 써놓고 문제를 푸시는 게 제일 좋아서 이렇게 옆에 필기하셔도 되고요. 실제 기체의 압축 인자를 개의 압력 변화에 따라 나타내면 기체의 종류에 따라 다른 모양의 그래프가 그려진다. 그러나 환산 몰당 부피니까 VRM을 이용해서 개별 환산 온도 TR에서 환산된 압축 인자의 변화를 환산 압력 PR에 따라 그래프를 나타내면 압축 인자는 같은 환산 압력 PR에서는 기체의 상관없이 거의 동일한 값을 갖는다. 그러니까 드디어 대응 상태의 원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까지만 해도 실제 기체는 이상 기체는 다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또 실제 기체도 압축 인자가 다 이제 기체의 종류에 따라 다른 모양의 그래프가 그려진다는데 이거를 이제 환산 온도와 환산 압력 그다음 환산 몰당 부피를 이용하면 이제 기체의 종류와 상관없이 동일한 값을 갖는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러한 일을 대응 상태의 원리라며 대응 상태 원리는 다양한 기체의 열역학적 관계를 용이하게 해준다라고 해주는 게 이제 최종의 목표인 거죠. 그러니까 이 글은 첫 번째 문단에서 대응 상태 원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는 이상 기체, 그 다음에 실제 기체와 이상 기체에 대해서 얘기해서 이를 대응 상태 원리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한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서는 이제 실제 기체에서도 이제 대응 상태 원리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 글의 특징이었던 거죠. 그래서 가령 실제 기체의 대표적인 상태 방정식인 발드르바스 상태 방정식은 이런 형태로 이제 실제 기체 분자 간의 인력을 고려한 개수 A와 기체 분자의 자체 부피를 감안한 개수 B가 도입되어 있으며 A와 B는 분자 종류에 따라 그 값이 다르다라고 했는데 하지만 발드르 방식 방정식의 환산값들을 대입하고 임계점에서 변곡점이 나타나는 점을 수학적으로 이용하여 이를 환산 압력에 표현하면 A와 B가 사라지며 환산 온도와 환산 몰당 부피만의 식이 된다. 그래서 즉 기체의 종류와 상관없이 같은 환산 온도와 같은 몰당 부피에서 기체는 다 같은 환산 압력을 나타낸다 라고 하는 게 과학기술 6의 본문 내용이었습니다. 자, 1번부터 보시면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인데 답은 4번이죠. 실제 기체의 열역학적 상태를 하나의 원리로 설명할 수 있는 대응 상태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그렇죠? 1번부터 보시면 이상 기체를 설명하는 대립하는 두 이론을 소개하고 각 이론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있다. 이상 기체를 설명하는 건 나와 있지만 근데 대립하는 이론 나와 있지 않았고 또 심지어 장단점도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2번 이상 기체와 실제 기체의 차이점을 제시하고 차이점이 있었어요. 차이점이 있었지만 실제 기체의 상태 방정식 한계를 소개하고 있다 했는데 실제 기체의 상태 방정식 한계인데 이거 나와 있지 않았죠. 실제 기체의 상태 방정식은 이 반대였나? 반데르발스 상태 방정식이었는데 이거에 대한 한계는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3번 이상 기체와 실제 기체를 기술하는 각각의 열역학적 변수들이 다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런 얘기는 없었죠. 그러니까 각각의 열역학적 변수라는 거는 앞에서 볼 수 있듯이 온도나 압력과 부피였는데 이게 다른 이유는 나와 있지 않았죠. 이 열역학적 변수에 대한 내용이 여기 앞에 있었죠. 열역학적 변수가 여기 있죠. 물질의 온도나 압력 그 다음에 부피 등 열역학적 변수를 이용한다 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게 다른 건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5번 실제 기체와 이상 기체의 동질성을 강조함으로써 대응 상태 원리를 실제 기체에 적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했는데 동질성이 아니라 이질성이었죠. 동질성 같은 거였는데 실제 기체와 이상 기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대응 상태 원리를 실제 기체에서도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준 거였죠. 2번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적절하지 않은 것인데 답은 5번이었죠.
기체 분자 자체 부피가 개 부피에 기여하는 정도가 클수록 이상기체에 가깝다라는데, 이거는 이 문단에서 이상기체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이 문단에서 보시면 이 문단에 여기 보시면 여기 있죠. 실린더 내 분자수가 매우 적어서 개의 부피에 분자 자체의 부피가 기여하는 배우가 매우 작고 분자 간의 상황을 무시할 만한 이상가치 유용하게 쓸 수 있다. 그러니까 부피가 기여하는 바가 매우 작아야 됩니다. 매우 작아야 하는 게 이상기체인데, 여기서는 지금 기여하는 정도가 크다 했으니까 틀린 거죠. 작을수록 이상기체에 가깝다라는 거였죠. 그 다음에 1번부터 보시면 특정 기체의 임계온도는 특정 기체의 고유 성질이다. 근데 임계온도는 우리 네 번째 문단에서 나와 있었죠. 네 번째 문단이었는데, 이 내용은 바로 여기 있죠. 임계온도는 고형값을 갖는다 라고 나와 있죠. 임계온도는 기체마다 고형값을 갖는다 라는 거. 2번 기체 상수는 기체의 종류와 상관없이 같은 값을 갖는다 라고. 근데 이거는 이 문단에 나와 있었죠. 이 문단에 기체 상수에 대한 내용이 있었는데, 기체 상수에 대한 내용이 여기 있었죠. 기체 상수는 기체의 상관없이 동일한 값을 짓는다 라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3번 반데르바이스 상대 방정식의 이상기체 방정식을 보정하여 만들어졌다. 그쵸? 이것도 이 문단에 나와 있었죠. 이 문단 보시면 맨 마지막에 이를 고려하여 보정해서 만든 게 반데르바이스 상태 방정식이다 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임계온도 이상에서 온도가 일정하되 기체의 부피와 압력은 반비례가 하게 된다. 이거는 4문단에 나와 있었죠. 4문단에 보시면 특정 온도 아래에서는 이러한 반비례가 여기 아니죠. 특정 온도 이상에서는 압력과 분비가 성립한다 라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이 조금 까다로웠죠. 3번이 좀 까다로웠는데, 3번 문제 보시면 윗글을 읽고 보기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인데, 일단 A와 B는 이상기체라 합니다. 이상기체라고요. 그 다음에 이상기체 압력에 대한 압축인자가 Z에 대한 내용이랍니다. 이게. 그다음 무엇보다 온도가 지금 상온이래요. 온도가 상온이라 하는데, 지금 이상기체가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상기체 압축인자는 아까 앞에서 나온 게 1이었죠. 그래서 이상기체에 가까울수록 압축인자가 1이 된다 했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1인 거 알 수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여기 당연히 0이겠죠. 0인 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혹시 아까 앞에서 이 내용 체크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이 내용. 이 내용을 뒤에 가서 쓰셔야 되는데, 자, 압축 인자를 하는 거는 이상기체와 어떤 기체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만약에 인력이 반발력보다 크면 압축 인자는 1보다 작다 했었고요. 그 다음에 반발력이 1보다 크면 압축 인자가 1보다 크다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특정 온도, 그러니까 보일 온도라 하는 건데, 이 온도 이상으로 되면 반발력이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반발력이 인력보다 더 커지는 압축 인자가 1보다 더 큰 현상을 보여주는데, A부터 보시면 A가 압축 인자가 지금 1보다 크죠. 1보다 다 크기 때문에 얘는 지금 당연히 압축 인자가 1보다 크기 때문에, 그러면 얘는 반발력이 인력보다 큰 거죠.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지금 1보다 작은 경우도 있습니다. 1보다 작은 경우를 보라색으로 나타내면 1보다 작은 경우가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이 지금 압축인자가 1보다 작죠. 그럴 경우는 인력이 반발력보다 큰 거죠. 그 다음에 또 이 부분에서는 지금 압축인자가
1보다 크기 때문에 반발력이 인력보다 크다. 그 다음에 이걸 여기서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더 나아가서 조금 더 미리 추론해서 볼 수 있는 점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발력이 인력보다 반발력이 더 커져서 반발력이 인력보다 더 커지는 순간을 보일 온도가 커진다 이런 거였는데, 지금 그러면 A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보일 온도 이상인 거죠. A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보일 온도 이상인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지금 A가 상온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A한테는 상온이 보일 온도 이상인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어떤 특정 온도 이상에서는 반발력이 커져서 반발력이 인력보다 더 우세한 경우 압축 인자가 1보다 더 큰다 했는데, A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반발력이 인력보다 더 크기 때문에 압축 인자가 1 이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A가 있는 온도, 상온의 온도는 보일 온도 이상인 겁니다. A한테는.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한번 B를 보시면, B 같은 경우는 지금 압축 인자가 1보다 작아요. 이 보라색 부분은. 그럼 이 부분은 인력이 반발력보다 더 크다는 거죠. 그럼 이때 이 부분, 보라색 부분에서는 상온이라는 온도가 보일 온도 이하라는 거죠. 그렇죠? 보일 온도가 지금 상온의 온도보다 상온이라는 온도가 보일 온도 이하이기 때문에 반발력이 더 크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인력이 반발력보다 더 우세하기 때문에 압축 인자가 1보다 더 작은 거고, 근데 이 파란색 부분, 그러니까 P1 이후 부분 보면, 이후 부분도 보시면 반발력이 인력보다 크기 때문에 압축 인자가 1보다 큽니다. 그럴 경우에는 지금 이때는 상온이 보일 온도 이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파악해 주시고 문제를 보셨으면 정말 쉽게 풀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1번부터 보시면, 일단 답은 3번이죠. 그래프의 개형을 보았을 때 실제 기체 A의 보일 온도는 실제 기체 B의 보일 온도보다 낮다 했는데, 그쵸? 왜냐하면 지금 A의 보일 온도는 상온이잖아요. 근데 실제 기체 B의 보일 온도는 이 보라색 부분은 지금 상온보다 아직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이 P1 전에에서는 보일 온도가 상온보다 더 높아야 되는 거죠. 높아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압축 인자가 1보다 작은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답은 3번이었던 거. 이거는 되게 중요했던 문제예요. 이거는 완전히 앞에 있는 내용을 온전히 다 적용하고 추론할 수 있냐,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는 이 상온이랑 온도가 보일 온도 이상이냐 이하냐 이것까지 파악하셔야 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많이 까다로웠던 문제였습니다. 1번부터 보시면 실제 기체 A와 실제 기체 B, 이상 기체 압축 인자가 만나는 점은 압축 인자 값이 0이다 했는데, 지금 A와 B와 이상 기체가 만나는 곳은 1이죠. 그렇기 때문에 틀렸고요. 2번 실제 기체 B의 경우 P1보다 더 큰 압력에서 기체 분자가 인력이 반발력보다 더 우세하다 했는데, 지금 여기서는 인력이 반발력보다 더 우세했는데 P1보다 더 큰 곳은 이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오히려 반발력이 인력보다 더 컸죠. 반발력이 인력보다 더 컸습니다. 4번 상온보다 더 높은 온도에서 그래프를 도시하면 이상기체의 Z값은 현재 그래프보다 더 커진다 했는데, 네, Z값이란 건 압축 인자였는데 이상기체 압축 인자 값은 무조건 1이랬죠. 그래서 더 커질 수가 없고요. 5번 압력이 0의 수렴할 때 실제 기체 B와 달리 실제 기체 A는 이상기체 성질에서 더 벗어나게 된다 했는데, 이거는 벗어나게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압력이 0에 수렴했으니까 압력이 지금 이렇게 가는 건데, 압력이 더 가는 걸수록 A와 B는 더 이상기체가 가까워지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멀리 갈수록 압력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A는 이쪽으로, B는 이쪽으로, 이상기체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더 멀어지게 되는데, 만약에 압력이 더 작아지게 되니까 0에 더 수렴할수록 A는 여기, B도 여기
이상기수도 여기 이렇게 더 가까워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B와 달리도 틀렸고 더 벗어나게 되면 가까워진다.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번 문제가 되게 까다로웠다 라는 거 꼭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4번 문제,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가에서 라의 적절한 곳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라고 했는데, 일단 선생님이 분자간 상호작용이 다른 기체 A, 어떤 기체 상호작용이 다른 A와 B가 있습니다 했는데, A와 B의 임계온도는 각각 200K, 400K를 합니다. A의 B 임계온도가 나와 있는데, A 같은 경우는 200K고요. B 같은 경우는 400K입니다. 그러니까 임계온도 A라는 기체는 200K라는 온도가 되면 압력이 일정하게 됐던 거죠. 왜냐면 액화하기 때문에. 그다음 B 역시 임계온도 400K가 온도가 되면 이때는 압력이 더 이상 커지지 않고 일정하게 되는 부분. 왜 액화하기 때문에 해온 거죠. 두 기체 A와 B의 온도를 각각 400K에서 1200K까지 올려가면서 압력을 측정한다고 봅시다. 이때 두 기체의 열역학적 성질은 어떠할까요? 라는 거죠. 자, 여기서 환산 온도가 나왔습니다. 환산 온도는 아까 우리 계산하는 방법이 앞에서 나와 있었죠. 환산 온도 같은 경우에는 임계 온도 분의 온도였죠. 그래서 온도, 임계 온도가 환산 온도였는데, A의 400K에서의 환산 온도라는 거는 일단 A의 임계온도 200K였죠. 그 다음에 500, 그 다음에 온도인 400K를 하면 이땐 2죠. 그 다음에 B의 1200K에서 환산 온도 같은 경우는 B 같은 경우는 임계온도가 400K였고요. 1200K면 3이죠. 그래서 환산 온도 잘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과 맞고요. 그다음 400K와 1200K 사이에서 몰당 부피에 따른 압력을 그리면 A와 B 모두 압력이 변곡점을 갖는다 했는데, 변곡점을 가질 수가 없죠. 왜냐하면 변곡점을 갖는 거는 임계온도였습니다. 임계온도였는데 A 같은 경우는 임계온도가 200K였기 때문에 200K보다 더 높은 400K에서는 변곡점을 가질 수 없을 테고요.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400K가 1200K 사이니까 이제 뭐 1000K 혹은 500K인데, 물론 이제 B 역시 임계온보다 더 크죠. 그렇기 때문에 변곡점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다 환산된 압축인자의 변화를 압력에 따라 그래프를 나타내면 A와 B 모두 거의 동일한 형태다. 그쵸? 앞에 나와 있었죠. 환산한 걸로 나타내면 둘 다 어떤 기체든 동일한 값을 가진다 그랬었던 거. 그 다음에 그러면 답은 2번이죠. 다 맞아. 4번까지 보시면 반데르발스 상대방 즉시 B의 환산값 적용하면 환산 압력에 대해 나타내면 A의 환산값 적용한 것 달리 개수 B가 나타날 것인데, B 이 개수 다 없어진댔죠. 그렇기 때문에 나도 틀렸습니다. 네, 5번 어휘 문제 꼼꼼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제통합 7, 순환특강 독서 주제통합 7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단입니다. 첫 번째 문단 보시면 인간의 모든 행동을 학습의 결과로 파악하는 행동주의자론들은 언어 사용 또한 환경과 경험에 따른 조건 반사적 행동으로 완주하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행동주의론자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 했더니 인간의 모든 행동은 학습의 결과로 파악한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 사용 역시 환경과 경험에 따른 조건 반사적 행동으로 간주했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행동주의론자인 스키너는 옆에 썼네. 행동주의와 스키너는 심리학 분야에서 널리 알려진 조작적 조건화 이론을 언어 습득 연구에 적용하였다. 조작적 조건화란 게 무엇이냐라고 하는데, 인간의 특정 행동에 대해 선택적으로 보상을 주거나 처벌함으로써 그런 행동이 일어날 확률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방법을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작적 조건화라는 게 무엇이냐 했더니
어떤 행동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보상하거나 처벌함으로써 그 행동을 일어날 확률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행동주의자들은 특정 행동을 증가시키는 강화와 감소시키는 처벌을 통해 인간을 학습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문단에 이제 행동주의와 조작적 조건학이 무엇이냐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단 보시면 스키너는 언어 습득 역시 이러한 강화와 처벌에 의해 이루어진다 보았다. 그는 언어 행위를 다른 사람이 매개가 되어 학습 때는 사회적 행동이라고 정의할 따라 특정 행동을 강화하거나 약화시키는 요인들에 의해 형성되는 화자와 청자의 상호작용이 언어행위라고 본 것이다. 그래서 스키너가 본 언어행위가 무엇인지 나와 있죠. 그럼 예시를 들어주고 있는데 아기가 엄마 아빠와 같은 단어를 말했을 때 부모가 칭찬하거나 미소를 띠면 그 보상으로 아기는 해당 단어를 계속 말하게 된다. 반대로 아이가 단어나 문장을 틀렸을 때 부모가 찡그리거나 무시하면 더 이상 그 언어행위를 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또한 스키너는 아동이 주변인과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의 언어 행위를 모방함으로써 언어를 습득한다고 보았다. 스키너는 주변의 언어적 자극이 아동의 언어 습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아동에게 언어 모델을 제공하고 언어적 자극을 주는 대화 상대가 언어 습득 과정에서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에 더해 스키너는 단어 사이의 연상작용을 통해 아동이 문장을 습득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예를 들어 아이가 개를 짖는 것과 같은 문장을 모방을 배우는 개는 뒤에 나올 짖다에 대한 조건화된 자극이 된다. 그래서 개라는 단어를 들으면 짖다라는 단어가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 문장 구조를 학습하게 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아동은 이틀의 다른 단어를 반복적으로 대치해 가는데 이러한 연상과 반복을 통해 다양한 문장을 구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였죠.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 스키너는 경험적 실증이 불가능한 것은 언어 연구의 대상이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추상적인 언어의 구조나 체계가 아닌 언어적 행동을 유발하는 자극이나 언어 행위의 결과 등을 중점으로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다. 언어 습득에 대한 그 이론은 환경의 결정력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인간의 내재적 정신적 특성을 간과하고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을 배제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그래서 무슨 비판이 나왔죠. 그렇지만 사람들이 아동을 둘러싼 언어 환경에 관심을 기울이게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라고 마지막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부분 보시면 생득주의자들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가와 나가 과연 가에서는 행동주의에 대해서 나오고 나에서는 생득주의가 나오는데 이 둘이 동일하냐 혹은 반대되냐라는 건데 만약에 반대될 경우에는 둘의 비교 대조를 통해서 공통적 차이점을 파악해야 되겠죠. 생득주의자로는 언어 습득을 인간만이 지닌 생물학적 능력으로 보았다. 대표적 생득주의자는 촘스키는 강화와 처벌을 중심으로 언어 습득 과정을 설명한 스키너의 주장을 전면으로 반박했다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생득주의와 행동주의는 완전 반대겠구나 라는 거죠. 그래서 촘스키에 의하면 인간이 수많은 문장을 정확하게 구사할 수 있는 것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언어 지식 체계인 언어 능력에 기인한다. 그는 내재적 언어라고도 불리는 언어 능력이 인간 내의 언어 습득 장치 LAT에 담겨 있다고 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촘스키와 내재적 언어 그다음 LAD가 나왔죠. 그는 인간의 인지체계 속에 언어에 대한 지식, 언어 생성의 규칙 체계가 내재화되어 있다고 믿고 이에 대해 중점적으로 연구했다라고 했는데 저도 조금 그냥 알고 있는 게 촘스키가 얘기한 게 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언어 지식 체계인데 이 선천적으로 해서 언어 습득 장치 LAD가 있다 했는데 이게 또 나이별로 중요하다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어리면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를 배울 때 어리면 어릴수록 더 언어를 쉽게 배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 습득 장치라는 게 어렸을 때 더 활발하게 된다는 건데 그래가지고 우리가 많이 알 수 있는 게
모국어는 되게 어렸을 때 쉽게 배우는데 다시 제2 외국어를 이제 나이가 먹어서 한 중학교, 고등학교 더 가면 갈수록 배우면 더 훨씬 어려워진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촘스키가 얘기한 게 더 나아가서는 이제 청각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 그래서 이 청각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어렸을 때 차라리 빨리 딱 말을 배웠으면 더 괜찮은데, 아니 그 뒤로 더 언어를 못 배우면 더 힘들다라는 거였고, 이게 더 엄청, 저도 이제 촘스키에 대해서 연구에 대해서 좀 대학교 때 배웠는데, 이게 더 나아가면 뭐냐면, 그 옛날에 미국인가 어떤 해외에 그 강아지 소녀였나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소녀가 부모한테 버려져서 늑대였나 강아지한테, 개들한테 그 개들이랑 같이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인데 두 발로 걷는 게 아니라 네 발로 걷습니다. 근데 되게 뛰는 것도 강아지, 늑대처럼 되게 그렇게 뛰고, 근데 그 소녀가 이제 어떻게 해서 구출이 돼가지고 이제 사람들한테, 그때 논란이 엄청 컸어요. 과연 어떻게 된 것이냐 했는데, 그래서 그 소녀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그 소녀한테 언어를 알려줬는데, 그 소녀가 구출됐을 때가 중학생이었나 고등학생이었는데 언어를 알려주고 막 노력을 했는데도 그게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언어 습득 장치 LAD가 이미 거의 막혀 있을 때 언어를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 기본적인 의사소통만 가능하고 좀 심화적인 의사소통 전혀 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그래서 그게 그 소녀를 통해서 스키너의 행동주의론이 좀 들어갔어요. 왜냐면 스키너의 행동주의는 어찌됐건 조작적 증권이니까 계속 보상과 처벌을 통해서 언어를 배울 수 있다 했는데, 그게 안 됐던 거죠. 대신에 생득주의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이미 타고난 거여서, 근데 그 시기를 지나면 언어를 배우기 좀 힘들다라는 거였는데, 딱 그 소녀가 그 보여줬던 케이스여가지고 저도 기억나는 거였습니다. 아무튼 촘스키는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촘스키에 대해서 얘기한 게 첫 번째 문단이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문단 가시면, 사람마다 언어 경험이 제각기 다름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시기에 유창하게 유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촘스키는 인간의 언어 습득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은 선천적인 언어 능력이고, 후천적인 언어 경험은 언어 능력이 잘 발달하고 촉매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즉, 언어 경험이 언어 습득 과정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기는 하지만, 이러한 경험만으로는 언어의 무한한 생산성과 복잡성을 모두 설명할 수 없으며 선언적인 언어 지식을 통해 이를 설명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각기 다른 인지 능력과 언어적 환경을 가진 아동이 일정 시기에 대부분 유창하게 문장을 말하고 쓸 수 있는 이유는 언어 습득 장치 안에 언어 능력이 발현되고 이를 통해 해당 언어의 문법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었던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단인데, 한편 촘스키에 따르면 인간이 언어 습득 장치를 가진 최초 상태에서 자유롭게 문장을 구사할 수 있는 안정 상태로 발달해 간다. 세상에는 수많은 언어가 존재하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이 속한 공동체 언어를 사용하며 살아간다. 다양한 언어들이 공통적으로 지니는 보편적인 특징이 있기도 하지만 개별 언어만의 특수성도 존재한다. 모든 인간이 보편적인 언어 습득 장치를 공통적으로 갖고는 있지만 어떻게 사람마다 각기 다른 특징을 가진 언어를 사용할 수 있을까 했는데, 이거를 촘스키는 최초 상태는 고정적인 보편 요소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선택 가능성 동안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선택 가능성을 매개 변인이라고 하는데, 최초 상태가 안정 상태로 발달하기 위해서는 매개 변인이 조정되는 과정이 요구된다. 아동이 다양한 언어에 대한 선택 가능성을 포함한 최초 상태에서 특정한 언어의 문법을 배우면서 매개 변인의 조정을 거쳐 안정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고 본 것이다. 촘스키는 이를 언어 경험을 통한 보편 문법에서 개별 문법으로 나아가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서 촘스키의 마지막 이야기를 정리해 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주제통합 8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주제통합 8 보시면, 주제통합 8도 되게 재밌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철학 얘기여서. 자, 첫 번째 문단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부터 보시면, 칸트의 윤리학, 칸트
칸트 자주 나오죠. 네. 칸트의 윤리학에서는 도덕 판단이 주관적인 감정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 인정할 수 있는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원칙인 도덕 법칙에 근거해야 한다라고 보았다. 또한 칸트는 행위의 결과보다는 동기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는 어떤 결과를 얻거나 어떤 목적을 달성하려는 수단으로서의 명령이 아닌 명령 그 자체가 목적인 무조건적인 명령을 도덕 법칙으로 제시하였다. 다시 말해 때와 장소에 따라 달라지는 조건적인 가언 명령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무조건 따라야만 하는 의무로서 명령인 정언 명령을 내세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단 가시면 칸트의 윤리학을 동기론이라고 한다면 공리주의는 결과론이라 할 수 있다. 좀 다른 표시할게요. 딱 봐도 다른 얘기 하는 거야. 공리주의는 동기가 어떤 행위를 했던 간에 그 결과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다. 이거 지금 다른 게 칸트는 동기론이어서 오히려 그 과정, 동기를 중요시했는데 공리주의 같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중요시한 결과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공리주의의 유명한 강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장 큰 행복을 얻는 결과를 최선으로 보는 거였고, 여기서 행복이라는 것은 최대 다수가 인정할 수 있는 유용성 또는 쾌락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에서 공리주의는 쾌락이 선이고 고통이 악이라는 쾌락주의의 전제를 공유한다. 공리주의는 앞서 언급된 경험이 절대적 원칙으로 작용하는 이론이지만 동시에 같은 행위에 대한 판단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상대주의적인 이론으로도 평가받는다. 공리주의는 쾌락의 질을 중시하는가 하면 아니면 양을 중시하는가에 따라서 질적 공리주의와 양적 공리주의로 개별 행위의 유용성을 중요시하는가 혹은 행위가 전제하고 있는 규칙의 유용성을 중시하는가에 따라서 행위 공리주의와 규칙 공리주의에 대해서 나눠졌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단 가시면 영국의 철학자 브로드의 구본에 따르면 칸트의 윤리 이론은 의무론적 이론에 공리주의적 윤리 이론은 목적론적 이론에 해당했다. 그래서 칸트는 의무론, 공리주의는 목적론 했죠. 그에 따르면 의무론적 이론, 그러니까 칸트의 이론은 어떤 종류의 행동이 언제나 어떤 종류의 환경에서 그 행동의 결과와 상관없이 옳거나 그르다고 주장하는 이론이다. 즉 의무론적이니까 칸트. 의무론적 이론이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어떤 궁극적인 목적보다는 언제 어디서나 지켜야 할 의무로서 행위에 내재하는 근본 원칙에 주목하는 윤리였다. 반면 목적론적 이론, 그러니까 이건 공리주의죠. 행위의 옳고 그름은 좋거나 나쁜 어떤 결과들을 낳게 될 경향성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주장하는 이론이었다. 그래서 목적론적 이론이라는 건 공리주의. 인간이 추구하고 또 추구해야 할 어떤 궁극적인 목적이 있음을 전제하는 윤리인데 그 궁극적인 목적은 넓은 의미로는 행복이고 좁은 의미로는 쾌락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최선의 결과를 가져온 행위가 선하고 옳은 행위다 라고 하는 게 지금 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에 대해서는 첫 번째에서는 칸트에 대해서 얘기하고 두 번째는 공리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부분 보시면 도덕 판단의 연구들은 이성의 역할을 중요시하는 입장과 직관이나 감정을 중요시하는 입장으로 나눠져 있다는 거죠. 이에 대해 그린이라는 사람은 도덕 판단의 과정에서 이성이나 감정이 각각 단독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뇌의 반응과 관련지어 설명하는 신경윤리학의 입장에서 이중과정 이론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도덕 판단이 필요한 상황에서 유연성을 특징으로 하는 수동 모드와 효율성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 모드로 작동이 된다. 도덕 판단은 수동 모드, 그러니까 유연성이죠. 수동 모드에서 이성적 추론을 통해 유도하거나 자동 모드, 그러니까 효율성에서는 감정적 형태를 갖는 직관의 형태로 노출되면 이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도출되기도 한다. 그리는 서로 상이한 행위 방식과 동일한 행위 결과로 구성된 두 종류의 딜레마를 제시하여 도덕 판단의 원리를 규명하자고 했다. 그래서 트롤리 딜레마라는 상황은 달리고 있는 트롤의 앞에 5명의 인부가 있다. 이들은 곧 트롤리에 치여 죽게 될 것이다. 선로 변환기를 당기면 당신은 옆 선로에 일하던 인부 1명을 죽이게 되지만 대신 5명 구할 수 있다. 선로 변환기를 당기는 행위는 타당한가로 제시된다. 인도교 딜레마란 거는 달리고 있는 트롤리 옆에 5명의 인부가 있다. 당신은 선로 위에, 인도교 위에 서 있고 그 옆에는 큰 체구의 남자가 1명 서 있다. 당신이 5 인부에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사람을 밀어 선로를 떨어뜨려 트롤리를 멈추게 하는 것이다. 이 행위는 도덕적으로 허용한 것 같은 제시된다. 근데 이 두 딜레마의 차이점 혹시 바로 파악하셨나요? 이 두 딜레마의 차이점이 되게 재밌는 게 어찌됐건 둘 다 선택을 해야 돼요. 5명을 구하든지 아니면 1명을 죽이든지 하는 건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트롤리 딜레마는 물어보는 게 1명을 죽이는 대신 5명 구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하고요. 인도교 딜레마 같은 경우는 5명을 구할 수 있지만 1명을 죽여야 된다 해요. 그러니까 앞뒤가 바뀌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 좀 다릅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트롤리 딜레마에서는 85%의 피험자들은 선로 변환기를 당기는 것이 옳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기는 것이 되니까 5명의 인부를 구하는 것이 더 옳다고 했지만 인도교 딜레마에 따르면 12%의 피험자만이 큰 체구의 남자를 미는 행위가 옳다고 했다. 그러니까 인도교 딜레마에서는 12%의 사람들만이 한 사람을 죽여야 된다 했던 거죠. 그리는 이러한 차이의 원인을 감정의 활성화 정도에서 찾았다. 트롤리 딜레마와 같이 직접적으로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비인지적 도덕 딜레마에 달리 인도교 딜레마와 같이 직접적으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인신적 도덕 딜레마 상황에서는 판단의 정당한 가능성과 별개로 불승인의 감정 반응이 더 강하게 활성화되며 이러한 감정 반응이 판단에 영향을 끼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트롤리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사람을 대상하지 않습니다. 비인신적이죠. 왜냐하면 사람을 죽이는 데 사람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였는데 인도교 같은 경우에는 구할 수 있지만 죽여야 된다 했던 거죠. 그 다음에 그리는 fMRI 촬영 결과를 분석하고 딜레마 상황에 대한 응답을 도출하기까지의 소요 시간을 비교함으로써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였다. 이 촬영에서 트롤리 딜레마를 마주한 피험자들에게서는 고차적이고 숙고적인 인지 처리에 관련된 대뇌 영역이 활성화되었으며 인도교 딜레마를 접한 피험자들에게서는 감정 처리와 연관성이 있는 대뇌 영역이 활성화되는 모습을 관찰했다. 또한 응답에 소요되는 시간을 비교한 결과 비인신적 도덕 딜레마, 그러니까 이거는 트롤리였죠. 트롤리에 대한 긍정적 응답에 소요된 시간과 부정적 응답에 도출된 시간 사이에는 근소한 차이가 존재했으며 이는 도덕과 무관한 딜레마에서 긍정과 부정 응답 사이의 차이와 비슷한 수준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와 달리 인신적 도덕 딜레마, 그러니까 인도적 상에서는 긍정 응답과 부정 응답에 걸리는 시간 차이는 비인신적 도덕 딜레마의 상황에서의 응답 유형과 소요 시간 차이에 비하여 2배, 그러니까 도덕과 무관한 도덕 딜레마 상황의 응답 시간의 차이에 대해서는 3배 정도 차이가 더 걸리는 것이었다라고 했죠. 마지막 문단입니다. 그리는 이러한 발견과 더불어 다양한 딜레마 상황에 대한 실험 결과를 토대로 하여 다음과 같은 주장을 추가하였다.
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감정 반응은 맥락에 종속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감정 반응 강도가 강할수록 직관적 형태의 판단이 도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이러한 판단에는 유전자, 문화적 학습, 개인적 경험의 축적이 영향을 끼치며 의무론적 윤리에 입각한 판단이 부합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강한 결과론적 근거가 존재하거나 감정 반응의 전도가 약한 경우 추론적 판단의 도출가능이 높아지며 이는 목적론적 윤리에 입각한 부합하는 경향을 보인다 라고 마무리한 게 주제 동화 8이었습니다.